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하락의 시작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델타 변이 재확산 우려에 주가 떨어지고 국채 혼조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1.21%, S&P 500은 0.47%, 다우존스 지수는 0.24%,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하락의 시작일까? 어제 나스닥이 내린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변동성, 두 번째 FOMC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져서, 세 번째 빅테크 주식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 번째 중국발 테크 기업의 규제. 첫 번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변동성은요, 별로 크지 않은 이슈지만 일부 뉴욕지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축중 환자는 크지 않다고 해서 그리 우려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재개를 한 영국은 오히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반전 분위기도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져서라는 것은 파월의 테이퍼링 발언이 그리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경제 위축 우려가 있는데 이 시점에 테이퍼링 등 긴축을 얘기하기보다는 8월 잭슨홀이나 9월 FOMC 회의 등에서 발언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빅테크 주식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인데요. 지금까지 나스닥 주가를 견인했던 것은 빅테크 주식입니다. 오늘이 빅테크 주식의 실적 발표일이죠. 따라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은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1.49%가 빠졌고 실적 발표 후에는 2.09%가 떨어졌습니다. 다만 본장에서 떨어질지 오를지를 판가름 할 것 같아요. 본장에서. 지난 실적들도 깜짝 실적 발표를 했고 3% 넘게 올랐는데 실적 발표에 올랐지만 결국 본장에서는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얼마나 오를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실적 발표를 하고 전고점 대비 17% 정도가 빠졌죠. 애플의 리밸런싱 편인데요. 전고점이 149.15달러인데 지금 현재는 143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2% 정도 떨어지면. 그래서 현재 지금 리밸런싱을 했다면 그 전에 이제 145 밑으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10%의 현금을 확보를 해놓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장 마감 시에 141.69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장 마감 시 달러가 애플이 떨어진다면 20% 정도까지 팔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있는 것이죠. 143 정도에서 있는다면, 아니면 그거보다 더 올랐다, 거꾸로 더 올라서 152.88 이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2.5%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10% 현금을 갖고 있었던 것을 몰빵을 쳐야겠죠. 리밸런싱과 현금을 모두 매수하면 됩니다. 주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속편한 투자 방법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모르는 돌발 위기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애플이 왜 떨어졌냐라고 한다면 팀쿡 CEO 3분기 반도체 부족, 아이폰 판매 영향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이날 쿡은 반도체 공급 계약이 3분기 아이패드와 아이폰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CFO 최고 재무 책임자는 2분기보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타격 규모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결국은 이제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이죠. 반도체 부족 사태로 공급량 차질이 있을 것이란 내용 때문인데 기사를 보면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아이폰 13 1억대 팔겠다. 애플 삼성 맞서서 자신감. 애플이 아이폰 13에 탑재할 A15 프로세서 주문량을 1억 개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한 9,500만 대보다 500만 개를 더 늘린 수량이다. 전작인 아이폰 12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13도 1억 대 이상 판매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단은 아이폰 12가 1억 대 이상이 팔린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애플 같은 경우는 7,500만 개 정도를 이제 하는데 지금 한 2,500만 대 정도를 더 주문한 것이죠. A15 프로세서를.
근데 이게 이제 호재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문한 것이 TSMC를 상대로 페이크를 한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반도체 물량이 모자랄 것이니까 일단 7,500만 개 수준의 반도체 물량이 아닌 2,500만 대나 더 올려서 주문을 해놓고 혹시나 반도체가 모자르면 너희 때문이다 라고 이제 소송이라도 할 것인지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1억 대가 안 팔리면 돈을 물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애플은 이런 소송 은근히 잘 겁니다. 이어지는 빅테크 깜짝 시작, 애플도 구글도 시장 전망치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이 중화권에서 58% 증가를 했죠. 애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애플은 이번 기회에 떨어지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구글은 지금 보시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61.6% 증가했습니다. 예, 굉장히 서프라이즈했죠. 그래서 구글은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재택근무 직콕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는 3%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닝 서프라이즈 했는데요. 실적 발표 후에는 한 2% 넘게 이제 하락을 했다가 살짝 양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장이 열려봐야 진짜 떨어질지 오를지는 알 수 있죠. 네 번째는 이제 중국발 테크 기업의 규제인데요. 마지막으로 중국발 테크 기업의 규제 영향은 나스닥에 미치는 영향은 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중국 내수 기업 위주이고 그러나 중국발 규제의 영향이 동아시아를 넘어서 미국으로 올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브 이슈 때 다룰게요. 결론입니다. 나스닥은 하락하기보다는 잠깐의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클 때 리밸런싱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삼자라는 것이죠. 서브 이슈입니다. 중국의 내수 테크 기업의 규제, 라이더 임금 올려라, 중국 음식 배달 앱 규제, 지침에 따르면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의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 때문에 이제 음식 배달업체 메이탄 디엠핑은 고점 대비 56% 빠졌고요.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을 이유로 중국 내수 기업의 철퇴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이런 것들을 비롯한 중국의 빅테크들은 물론이고 학원 사업을 하는 탈 에듀케이션이나 신동방 등은 90% 넘게 주식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기업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민간 기업이면서 내수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네들은 어차피 빠져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이제 공산당의 기본 지침인 것 같습니다. 디디추싱은 미국 상장을 추진했다가 앱 삭제당하고 주가도 30% 넘게 빠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상장하는 것은 중국의 기업의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제재를 가한다. 뭐 이런 이유를 했지만 이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디디추싱의 경영진은 왜 중국 공산당의 권고를 무시하고 미국에 상장했을까? 미국에 상장해야 기업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 내수 기업의 경영권을 중국 공산당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예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 덩샤오핑 외손녀 사위의 안방보험 경영권 접수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보고하면은 웹사이트에서 우 회장이 경제범죄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며 이날부터 1년간 안방그룹에 대해 위탁 경영에 들어간다. 여기다 이제 공산당 꽂아 놓겠다는 얘기죠. 알리바바의 마인 같은 경우도 중국 내 경영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요. 마인 이외에도 안방보험의 CEO도 중국 공산당으로 교체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디추싱의 경영진은 일단 미국에 상장한 후 돈을 일단 챙기고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이라도 할 의도는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중국 내수 기업을 제재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통치 구조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 구조는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효과적인 통치를 하는 데 있습니다. 효과적인 통치의 정당성은 중국의 천황제 시절에 1000명을 따른 정치와 통치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이렇게 신이 내린 그런 놈들이다 이런 얘기죠. 1500년 동안 중국의 관료와 지배층들은 도로, 운하, 관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질서 있는 땅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주장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했고 이제 통치를 해왔죠.
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농업사회니까 큰 돈과 인력이 들어가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농사나 지어라 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치수 사업 그리고 뭐 이런 그 운하 사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농업사회에서 고성장 산업사회로 변했을 뿐이고요. 이들의 통치 모델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잘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도덕을 앞세운 정치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덩샤오핑 시절 미국의 소련 견제와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수교를 맺고 개혁 개방을 시도를 했습니다. 1995년에 중국은 조대방소라는 원칙을 세워서 기업을 경영했는데요. 조대방소란 무엇이냐? 이게 이제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을 놓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요 대형 기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유기업, 그러니까 공산당이 잡아버리고요. 작은 기업들은 민영화하자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요 대형 기업이란 항공이나 철도, 통신, 석유, 가스, 석탄, 강철, 그리고 철강이나 알루미늄, 석유화학,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작은 기업이란 뭐냐? 주로 이제 민간 기업인데요. 지금의 이제 도소매, 쇼핑, 음식료 뭐 이런 등과 같은 기업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중후장대한 대기업은 죄다 국유기업이 갖는다.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테크 기업뿐이 아니라 메이투안, 디디 출신과 같은 민간 기업 등은 민간 기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가 되면서 인터넷이 되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내수의 테크 기업이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제개발 중심이 되었던 2차 산업 위주의 양적 개발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정유, 조선 등 뭐 이런 산업 같은 것들도 2000년도에 중국이 뛰어들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사양 산업으로 바뀌었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은 내수 테크 기업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스마일 커브입니다. 스마일 커브는 오랜 명성을 자랑하는 대만 컴퓨터 회사인 에이서 컴퓨터의 창업자인 스탠 쉬가 그 그로잉 글로벌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 스마일 커브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제조업의 밸류 체인상 제조업 조립 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부품 여기가 이제 높았죠, 되게. 이게 이제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부품 서비스, 그러니까 뭐 R&D라든가 서비스,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반대로 이 R&D하고 서비스가 높고요. 제조 부품 생산 이런 것들은 이제 낮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자동차, 철강, 철도, 컴퓨터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했죠. 그래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이었어요. 제조업에서.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리고 벤츠라든가 HP, 델 뭐 이런 기업들이 중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R&D 분야에서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선두권인 기업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팡 같은 기업이 되겠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뭐 페이스북. 그 아마존이나 구글, 아마존은 유통 기업이고요. 그리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광고 기업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애플은 뭐 iOS를 이제 플랫폼을 서비스한다고 해서 서비스 기업도 되고, R&D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플랫폼들을 디자인한다고 해서 이런 R&D 기업도 되는데 제조업은 없다라는 거죠. 제조업은 애플이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폭스콘 같은 데다가 이제 외주를 맡기고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한 4% 정도밖에 그 이익이 없는데 애플은 한 25% 이상의 이익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이제 스마일 커브, 이게 이제 스마일 커브입니다. 이렇게 웃는 모양이다. 그래서 스마일 커브인데 가장 좋은 기업은 인텔, TSMC, 삼성전자, 퀄컴, AMD, 엔비디아 같은 핵심 기술 디자인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하고요. 여기서 그리고 완제품을 디자인하고 소비자와 직접 접촉을 해서 제품을 유통하는 애플과 같은 기업이 이익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나 제조 조립을 맡고 있는 철강, 자동차 조립 등의 회사들은 이제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2차 산업 위주의 양적 개발은 이제 한계에 달했고요. 이제 3차 산업 위주의 질적 팽창으로 소강 사회, 그러니까 샤오캉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기술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꿈꾸게 되는데요. 이것이 소위 중국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추구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좋은 통치기구가 됩니다. 통치 도구가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 구조는요, 1000명을 통한 통치 구조인데, 그런데 이제 선거를 통한 정치의 정통성이 없다 보니 여론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을 선동하거나 공산당에 대항하는 개인 기업을 색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개인 미디어 소통 채널이 없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인 방송국이나 신문밖에 없었죠. 그래서 공산당의 선전성동이 쉽게 먹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위 등이 일어남에 따라 이들을 통제할 유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있는데요. 2019년 6월 9일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람이 범죄인 인도법, 송환법을 의회에 제출하자 홍콩 시민들이 이것에 반대해서 약 100만 명 정도가 시위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위의 참가자들은 차림새가 특이했는데요. 모두 이제 얼굴을 마스크 헬멧으로 가리고 고글까지 썼고요.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을 했고 스마트폰을 꺼서 위치 추적을 막았고요. 지하철을 탈 때도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것이죠. 이것이 스마트폰의 GPS 위치 추적 기능과 SNS 감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개인의 동선과 성향을 파악하는 빅데이터 감시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들은 기업의 편의성, 그러니까 공짜로 SNS를 쓰는 이런 기업의 편의성을 이용하려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들은 이러한 인민들의 빅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통제 가능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광고 수익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잘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중요했던 국유기업인 철강, 철도, 통신 등은 전혀 쓸모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중요해진 것은 빅데이터를 가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디디주식, 메이투안 같은 민간 기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CEO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공산당 말을 잘 듣는 CEO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위가 생긴 것이죠. 빅데이터 이외에도 중국 공산당이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출산율 저하로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썼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중국은 국가계획출산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원이 50만 명이 있고요. 600만 명이 파트타임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벌금으로 수백만 달러도 이제 걷어들였죠. 이렇게 많은 직원과 벌금으로 이제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끊임없이 출산율을 부풀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인구 총조사를 통해서 인구가 이들이 발표한 출산율보다 훨씬 낮다 라는 사실을 깨닫자 한자녀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고요. 이미 출산율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출산율이 1.4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0.8까지 떨어졌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중국의 고령화가 심각한 이유는 일본, 한국과 달리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벌써 고령화가 되었다면 중진국에 머물고 이제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무엇이냐? 높은 학원비, 그리고 부동산 가격,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M1 학원 기업들을 때려잡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이 탈과 신동방은 고점 대비 9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못 건드리죠. 그래서 외화 부채가 많은 헝다그룹은 아마도 이제 파산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헝다가 파산한다면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외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헝다 파산을 막으려고 외환보유고를 이제 헐어서 쓴다면 아마도 중국은 IMF 체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빈부격차는 이제 진위계수로 나타나는데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진위계수는 0서부터 1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평등,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중국 공산당 시절에는 다 못 살았기 때문에 0.2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진위계수는 얼마 나오냐? 0.6을 넘습니다. OECD의 진위계수는 0.32가 평균인데 0.4 넘으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공산당과 민간기업의 재벌들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인민들이 이제 보기에 잘한 게 뭐냐, 이게 이제 부정부패한 공산당을 제거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공산당 제거는 정적 제거용으로 썼죠. 그래서 저우룡캉이나 보시라이 등이 제거된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중국 인민들이 속 시원하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그룹이 뭐냐, 이게 민간 기업들의 재벌을 제거하면 인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이 있을 것으로 또 보여요. 그렇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중국의 내수기업, 테크기업을 제재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중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인 내수기업들은 중국이 쌍순환으로 가면서 경영권을 인수해야 하는 기업들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막히자 내수를 살려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쌍순환인데요. 그런데 내수를 살리자니 돈을 이제 엄청나게 풀죠. 엄청나게 풀면 테크 기업들이 모든 과실을 따먹고 중국 공산당에 협조 안 하면 꽝입니다. 그래서 일단 쌍순환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산당은 말 안 듣는 재벌들을 갈아치워서 경영권을 인수를 하고 말 잘 듣는 재벌들은 지분을 빼앗는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중국의 내수기업이 망한다고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못 살고 공산당이 집권하는 것이 낫지, 중국이 잘 살고 공산당이 해체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테크 기업이 망한다고 중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충성하는 새로운 테크 기업이 중국 내수를 다시 먹으면 되니까요. 결론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테크 기업 규제는 공산당의 통치 체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던의 칼럼에 있습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스닥 하락의 시작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